네, 반갑습니다. 약사 이진수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 주제는 바로 이 쉽지 않은 다이어트 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나 아니면은 뭐 산부인과 비뇨의학과에서도 다이어트 약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다이어트 약 과연 어떤 건지, 여러분들 살 빼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막 나는 병원에 가서 다이어트 약 처방받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다이어트 약이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Let's get it! 옛날에 제가 약대에 다닐 때 이 살 빠지는 약, 키 크는 약의 진실이라는 이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진짜 이불킥을 날리고 싶은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왜냐, 저는 이런 살 빠지는 약이나 키 크는 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파는 거는 이제 거짓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약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게 되고 저도 이제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살 빠지는 약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처방을 내리는 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나 라는 것을 저는 통해서 지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주위에서 과연 살 빠지는 약이 어떤 것인지 여러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비만이라고 한다면 이제 BMI 25 이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BMI 25 한번 많이 찍었었거든요. 진짜 약대 다닐 때는 거의 4년 내내 저는 BMI가 25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워낙 막 술 먹고 막 안주 같은 거 시켜 먹고 운동은 잘 안 하고 막 그랬었던 걸로 기억해가지고 이제 비만인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도 다이어트 약이 오남용되고 있다, 즉 처방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나는 날씬해지고 싶고 막 그런 소문도 있잖아요. 이제 연예인들, 특히 이런 여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데뷔하기 전까지 몸무게 관리를 하는 그런 뭐 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옛날에는 뭐 소녀시대는 뭐 무슨 주사 맞고 막 뛴다 막 그랬던 게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런 경구약을 드시면서 한다면은 조금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다이어트 약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약사로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약물 의존적 다이어트의 가장 큰 부작용은 요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에 대해서 의존을 하게 되면서 살이 빠진 거는 결국 약을 끊게 되었을 때는 다시 내 원 상태로 몸무게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약물 의존적 다이어트는 저는 웬만하면은 비추를 하는데, 이런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뭐 그런 경우에 한해서 내가 먹고 있는 이 다이어트 약이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전문가로서 이제 알려주지 않아도 본인들이 알아서 잘 찾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이 다이어트 약이 정말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를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약물에 의해 식욕을 억제하고 섭취하는 음식물을 흡수되지 않게 약을 중단하게 되면은 바로 살이 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 의존적 다이어트는 저는 웬만하면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름 들어본 것들이 요 정도 안에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펜터민, 디에틸프로피온, 펜디메트라진, 뭐 이런 애들은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죠. 그다음에 부프로피온, 날트렉손, 얘네들도 비향정인데 이제 정신과 약으로 쓰기도 하고, 뭐 리라글루타이드, 오를리스타트 이런 약들도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리라글루타이드는 제가 옛날에 이제 오젬픽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약을 제가 소개를 한 영상이 있었죠. 일론 머스크도 극찬한 그런 주사약이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에 했으니까 빼고 그 나머지에 대한 다이어트 약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다이어트 약은 임산부, 수유부는 어떤 약이든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임산부 분들은 이런 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뭐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다이어트 약은 드시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 향정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식욕을 떨어뜨려 가지고 살을 빼게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향정 식욕 억제제는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런 교감신경을 흥분을 시키면서 긴장을 시켜가지고 식욕을 억제시키게 만들어요. 이게 단순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따지면 이런 시상 안에 있는 그런 수용 마약 성분 수용체에 작용을 하게 되면 식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넘어가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어쨌든 긴장을 많이 시켜서 교감신경을 많이 흥분시켜서 식욕을 억제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장 강력한 식욕 억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도파민을 촉진시켜가지고 식욕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된다면 이런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그리고 이런 디에틸프로피온 같은 경우에는 암페타민 성분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암페타민이라고 한다면 향정이라기보다는 거의 마약이죠. 이 정도면 거의 뭐 이제 금지되는 수준에 해당하는 약물이긴 한데, 아무튼 그만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약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나 갑상선 질환, 녹내장, 정신불안, 중학생의 청소년, 임산부 이런 분들은 절대 드셔주시면 안 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아무래도 저녁 늦게 복용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을 흥분을 시키다 보니까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면증이 생길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래도 의존적이라는 게 진짜 무섭거든요. 담배 끊기가 힘든 것처럼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게 된다면 이런 펜터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뭐 아디펙스, 디에타민, 펜디, 휴터민, 프리민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 정말로 많이 제조하고 있는 약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비 모양이라고 하죠. 이런 나비 모양이나 아니면 눈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약들이 있는데 나비약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번 아침 식전에 복용을 해가지고 아침밥부터 일단은 식욕을 떨어뜨려 가지고 하루 종일 밥을 안 먹게 만들어주는 이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펜터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감신경을 흥분을 시키고 도파민을 많이 분비한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뭐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닌데 이제 이런 펜터민을 복용했던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분이 엄청 업됩니다. 진짜 뭐든지 엄청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약사님은 이런 다이어트 약을 이렇게 처방받아서 드시는데 환자 스트레스를 아예 못 느낀다고 하셨어요. 진짜 진상 환자가 오더라도 세상 행복한 것처럼 이런 하루 종일 진상 환자를 행복한 환자로 이렇게 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펜터민의 효과가 강력했는데 펜터민의 단점이 뭐냐면은 약의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진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요. 진짜 쬐그맣거든요, 이 약 자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의 효과가 떨어지면 굉장히 몸이 무겁고 지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물의 효과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런 펜터민이라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디메트라진도 나비약이나 아니면 눈사람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프링, 펜트라, 펜슬린, 펜디민정이 있는데 얘는 하루에 두세 번 가까이, 아까 펜터민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먹죠. 얘도 마찬가지로 아침밥 먹기 전에 복용하는 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에틸프로피온 얘는 조금 이렇게 동그랗게 타원형처럼 생겼는데 하루에 3번 하나씩 아침 식전에 복용하게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펜터민이나 펜디메트라진과는 조금 달리 살짝 이제 순한 맛의 식욕 억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뉴에이트, 웰피온, 디피온, 테뉴아 이런 약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펜터민하고 토피라메이트 이렇게 섞어서 나오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약이죠. 큐시미아 약이 있습니다. 큐시미아는 이렇게 색깔별로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 약이 될 수가 있는데 용량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먹고요. 아침 식전에 복용하게 되는데 가장 많은 뭐 가정의학과, 피부과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교 처방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큐시미아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가는데 복용하는 기간이 정말로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1단계하고 3단계 홀수는 짧아요. 2주간 정도 복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2단계하고 4단계는 한 12주간 복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증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14주니까 한 2달 반? 2달 반에서 한 3개월 가까이는 진짜 꾸준하게 드셔주셔야 되고, 그리고 용량을 함부로 늘리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저희가 해야 될 복약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효과는 2배로 기존의 펜터민 제제보다는 가장 많이 되면서 부작용은 절반으로 줄인 아주 획기적인 캡슐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토피라메이트의 부작용이죠. 손발 저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토피라메이트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는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은 아니고요. 비향정 식욕 억제제인데, 비향정 식욕 억제제는 토피라메이트뿐만 아니라 플로옥세틴이라든지 부프로피온, 날트렉손, 복합제, 그리고 베타이스틴 등이 있게 됩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이 토피라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간질약으로 저희는 약대에서 배우게 되어요. 간질약이라고 한다면 이제 몸이 굳게 되고 약간 거품 물면서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듯 이런 뇌전증이나 신경통에 사용하는 토피라메이트 제제가 될 수 있는데 장기 복용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은 장기 복용은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의존성이 강해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토피라메이트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아니게 되고, 부작용으로 된다고 한다면 손발 저림과 함께 녹내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5mg 정도 되는 캡슐을 이제 하루에 3번 식사 상관없이 복용하게 되게 되는데, 경구 피임약을 드시는 여성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피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플로옥세틴이 되는데, 우울증 약으로 사용하는 플로옥세틴 약, 우울증 약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얘는 밥 먹고 먹긴 합니다. 한 10mg 정도 이제 먹습니다. 다이어트 효과 보려면 한 달 정도 이상은 복용을 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서서히 중단을 해야 됩니다. 끊으면은 온통 피로감과 통증, 무력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6주 이후에는 내성 발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이상 복용하면서 4개월 가까이 정도만 이제 드셔주시면 좋은 플로옥세틴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옥세틴은 아무래도 이제 세로토닌을 이제 자극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로토닌 증후군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수용체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흡수하는 것을 차단을 하게 되다 보니까 세로토닌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두통이나 불안, 불면증, 특히
이런 자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는 조심스러운 약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우울증 약에서부터 시작한 약이다 보니까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부프로피온과 날트렉손, 콘트라브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술 담배를 원래는 끊게 만드는 이런 부프로피온, 날트렉손은 유명한 진통제 중에 하나 막아내죠. 모르핀? 네, 모르핀의 그 약을 없애버릴 수 있는 게 날트렉손이었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술 담배도 끊게 하는 다이어트 약, 신장 질환자나 간 질환자 분들한테는 복용이 주의할 수가 있고요. 특히 아무래도 이런 마약성 진통제하고 복용할 때는 진통 효과를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어야 되는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날트렉손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얘도 복용 방법이 되게 신기한데 총 한 달, 이 4주라는 기간 동안 복용 방법이 되게 독특해요. 첫 번째 주에는 아침에 한 정,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아침에 한 정, 저녁에 한 정 먹고, 세 번째 주 때는 아침에 2알, 저녁에 1알, 그리고 네 번째 주 때는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타히스틴이라는 약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사실 메니에르병 치료제로 쓰여요. 그래서 군병원에 있을 때 이제 가장 유명한 약인 이런 메네스 아니면 메네세스라는 약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약 똑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이 베타히스틴이 식욕 억제 효과가 있게 되고 비교적 안정합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종류 중에 하나죠. 메가베타, 메타스틴, 히스틴, 베니에르, 전체 항히스타민제 중에서 독특하게도 베타히스틴만 식욕 억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정말로 신기하죠. 그래서 메니에르병 치료제로서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런 식욕 억제를 한다는 건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식욕 억제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어요. 참고로 하루 3번 식후에 복용을 하게 되고 졸음이나 두통, 소화불량도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항히스타민제다 보니까 졸음이 올 수 있어요. 오릴리스텟이 있습니다. 제니칼, 리피다운, 리피컷이 될 수가 있는데 지방 흡수를 억제를 하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는 우리 회사원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살을 빼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릴리스텟을 듣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 회식 자리가 많다, 나는 좀 고기 좀 많이 먹는다라고 한다면 오릴리스텟을 처방받는 게 좋고요. 장기 복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변실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방 흡수를 안 하고 그냥 대장에서 그냥 분비가 돼서 똥이 나가는 상황인데 지방이 더 뒤덮인 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미끌미끌거립니다. 그러다 보니 변을 찾는 게 쉽지 않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뚝뚝뚝 떨어질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방 흡수를 잘 못하다 보니까 지방으로 된 이런 지용성 비타민들 A, D, E, K 종류들 있잖아요. 비타민 A에서부터 D, E, K 이런 애들은 흡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직격탄을 맞는 성분이 바로 이 비타민 D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타민 D를 좀 더 빠르게 좀 더 보충을 해줘야 되는 약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약으로는 이제 보글리보스와 미그라톨이 있게 됩니다. 이런 성분은 사실 미그라톨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성분이 되는데 공부하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베이슨정이라고 하는 이 보글리보스와 미그보스, 당뇨약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당 흡수 억제제로 사용되는 약인데, 단 음식과 탄수화물을 끊지 못해서 다이어트 실패하시는 분들 이거 드시면 됩니다. 보글리보스. 그래서 하루에 3번 한 알씩 드셔주시면 되고요. 단점으로는 방귀 뿡뿡, 방귀를 정말 많이 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소화 흡수되지 못한 탄수화물이 대장에 남기 때문에 위장 트러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글리보스를 드시는 분들은 방귀를 많이 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냄새까지 심하다? 쉽지 않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질환자분들은 복용을 금해 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 약으로는 이제 파세올라민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사실 약은 아니고 건강기능식품 중에 하나가 되어요. 그래서 비타민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비타민이 섞여 있는 거죠, 이 제품 안에는. 흰 강낭콩 성분이 이 파세올라민은 알파 아밀라제 효소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당을 흡수하지 않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루에 2알을 한 번에 드시는데, 이런 빵순이 분들, 나는 빵이 좋아, 아니면 떡볶이가 좋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다이어트 보조제로, 치료제가 아니라 보조제로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건강기능식품으로 안전하게 나는 좀 빵을 좋아하는데 살을 빼고 싶다라고 한다면 파세올라민을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알긴산, 카르복실셀룰로스로 이루어진 알룬정, 되게 유명하죠. 이거는 산부인과에서도 많이 처방하는 약 중에 하나가 되는데 슈퍼 곤약 젤리가 됩니다. 즉 가짜 포만감을 일으키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3번 2알씩 6알을 드시게 되니까 90알을 처방을 받게 된다면 한 15주 정도 드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복에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부 팽만감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이 알긴산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위산을 이제 억제하는 데 있어서 위 점막 보호제에서 층을 형성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산이 안 올라오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될 수가 있고, 카르복시 셀룰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룰로스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겠죠,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복부 팽만감을 일으켜서 다른 약과 신간 간격을 두어서 복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알긴산 같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복약지도 할 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다른 약이랑은 웬만하면 시간을 조금 두어서 한 30분 정도 두어서 드셔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사 활성제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처방약으로도 같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아세타미노펜과 카페인, 에페드린이 복합제로 들어있는 약, 이게 제일 많이 처방되고요. L카르니틴, 여러분들 뭐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L칸, 뭐 카르니틴 좀 많이 드시죠. 그 다음에 녹차 추출물이나 오르소시폰, 이 복합제가 들어있는 약들도 있고요. 한약제제인 방풍통성산도 이 대사 활성제로서 다이어트 약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복합제는 사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해열제와 카페인, 에페드린, 카페인도 이제 종합감기약에 좀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 에페드린도 이제 코막힘 약에 좀 많이 들어있게 되는데 감기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긴 하지만 사실 다이어트 약으로 좀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해서 교감신경을 흥분을 시켜가지고 대사를 촉진시켜서 살을 빼게 만드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 3번 한 알씩 밥 먹고 나서 드셔주시는 약입니다. 그래서 간독성, 아무래도 AAP가 들어있다 보니까 간독성을 주의를 해야 되고 에페드린이 아무래도 교감신경을 흥분을 시키죠. 마왕성분 중에 하나다 보니까 혈압 상승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엘칸정, 카르닐정, 디카틴정, 엘카리나, 그리고 나우푸드에서도 나오는 엘카르니틴 1000mg, 운동 부스터로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방을 태우는 운동 보조제의 역할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3번 복용을 하게 되는데 하루에 최대 2000mg까지 복용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녹차 추출물과 오르소시폰 마찬가지입니다. 녹차 추출물이라고 하는데 카테코라민 계열 성분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감신경 흥분을 시켜주게 되고, 이런 오르소시폰 같은 경우에는 콤트 요소가 이런 카테코라민 계열 성분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이거를 억제를 하게 되는 게 오르소시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사를 활성을 시켜가지고 지방을 분해하게 만드는 생약 성분의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녹차 성분이 있다라는 것은 녹차의 특징이 이뇨작용을 하게 되죠. 물을 빼주게 만들기도 하고, 맥톡시플라본이 이제 오르소시폰에 들어있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3번 한두 알씩 식후에 복용을 하게 되는데, 커피를 같이 드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카페인을 초과해서 드셔주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커피나 녹차 이런 거는 같이 마셔주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방풍통성산, 이거 이제 인스타에서도 많은 약사님들이 소개를 해주시는 이런 한약제제가 될 수가 있는데 뱃살약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처방약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방풍통성산은 이제 마황, 당귀, 석고, 대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에페드린의 성분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마황, 대왕, 세노사이드 이런 것들이 있죠. 변비약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건데 하루에 3번 공복에 복용을 하게 되고 4알씩 드십니다. 되게 많네요. 특히 이런 변비약을 같이 드시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예를 들면 뭐 메이킨 아니면은 뭐 이제 둘코락스 이런 거를 드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조금 같이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이제 비사코딜이나 도큐사이트 성분 복합제랑 같이 드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피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방풍통성산은 피하 지방이 많고 변비기가 있는 건장한 체격의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마왕이라는 천연물 제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고요. 생약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장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한약제제를 드시는 분들에 한해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갑상선 환자하고 배뇨 장애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방풍통성산은 드시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방풍통성산은 생약이 순한 약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산부 분들이나 수유부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대사활성제를 마쳤고 이제 부종 제거제들도 있습니다. 물을 빼주는 역할 아니면 혈액순환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역 건조엑스 그리고 방귀환기탕, 여기 나오네요. 여기 이렇게 두 가지가 부종 제거제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다이어트 약으로 쓰게 되는데, 방귀환기탕 물살 다이어트 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귀, 환기 이 두 개가 사실 이제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둘은 이뇨작용을 하게 됩니다. 살색이 희고 피로하기 쉬우면서 땀이 잘 나는 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약이 될 수가 있게 되고요. 다만 이제 이뇨작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뇨제를 배울 때도 이런 칼륨이 부족해지는 약들도 있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저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고요. 때로는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약이 안 맞는 경우에는 얼굴과 손발이 오히려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혈압도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약을 중단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약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한 이제 의존하지 않으면서 식습관을 개선하거나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 내가 4시간에서 6시간, 8시간 늘린다고 해서 성적이 시간에 비례하진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의사는 상담을 받아보고 다이어트 약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존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레벨이 낮은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높게 가져가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번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신다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크나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